우리가 준비하는 세상이 32년도인데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해방 후에 8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의 3, 4년의 변화가 훨씬 크다. 훨씬 크다. 네, 그래서 저는 변화의 가속도네. 가속도죠. 익스포넨셜이 변화하는 거고 반도체 수요, 특히 AI 시대 HBM의 수요는 상상을 불허해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도 지금 마이크론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보조금부터 인프라부터 해서.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허락한 것은 컴포넌트, 부품으로서의 반도체였지 HBM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GPU, 데이터 센터 거기에 생태계로 같이 맞물리는 HBM은 우리 거지 이게 한국 게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한테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한테도 그렇고 미국에다 지어라. 지금 이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10년 전부터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윤석열 정권 때도 제가 제안을 정말 세게 했습니다. 세게. 예, 그때 K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제안에 보면 이제 5대 광역별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이 여는, 반도체가 여는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이제 각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다 배치를 했는데 이게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게 다 무거품이 돼버렸는데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거는 지금 뭐 호남 발표하고 그런 거는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 돈부터 제시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의 지어라는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끔찍한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방어하죠?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호남권도 예를 들면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거대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 놨더라면 영남권도 그랬더라면 호남은 이미 이 전력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는 2022년도에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할 때부터 이 수도권의 전력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의 남사의 국가 산다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원삼에 있는 그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보다 먼저 갈 건데 원삼에서 생산되는 HBM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3 내지 5년치가 전부 다 계약이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더 필요한 겁니다. SK로서는. 근데 당장 호남을 오라고 하니 그러면 국가가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더 압력이 더 심한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도 지금 나스닥에 상장한 이유도 그렇고 최태원은 SK 하이닉스의 HBM 공장을 미국에 저녁에 심려고 할 겁니다. 지금. 그런 계약이 되고 있어서 미국 투자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호남을 가겠다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삼성은 만약에 원삼에서만 HBM을 생산하더라도 전 세계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국가산단에 파운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산단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HBM이라는 이 산업이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할 수 있고 메모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HBM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원삼의 SK 하이닉스는 이 삼성이 매우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을 이제 55% 정도가 지금 SK가 주도하고 있는데 삼성이 25%, 마이크론 20%, 그럼 이제 삼성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두 글로벌 빅테크가 전 세계를 주도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0년 2개월 일을 하고 반도체 개발을 하고 나온 사람으로서 10년 동안 제가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패권 국가 대체불가 뭐 말은 많이 붙이지만 과연 무엇으로 할 거냐 반도체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레버리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협상의 이게 수단으로도 쓸 수가 있고 미국하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꼼짝을 못 하거든요. 대만도 꼼짝을 못 하죠. 우리도 꼼짝을 못 하죠. 우리는 메모리, 저쪽 파운드리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그 상무부 장관 얘기로 제가 워딩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이크론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 라인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버리면 이제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마이크론이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SK도 말 안 해도 미국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쇼하지 말고 국가가 10년 후를 내다보는 기업들의 방향을 잘 보고 지원을 하라.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 하나 내려고 그래도 대기업 특혜법이다. 무슨 중대재해처벌을 하질 않나. 저는 그 안에서 엄청나게 투쟁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네요. 국무총리의 우리 영양제 최고위원장이 마셔야 되는데 아니 그 과학을 가지고 네. 저 여성과 과학을 이번에 임명을 이유로 삼았는데 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음번에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이 돼야 하고 과학기술 중심으로 과학기술 중심이 됩니다. 돼야 되는데 결국은 반도체가 앞으로도 저는 적어도 30년은 주도해 나간다. 세계사를 주도한다. 네, 세계 말씀이시죠? 과학사를 주도해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정부가 딱 출범하면서 AI 3대 강국을 얘기했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퍼포먼스 했죠. 그때 찢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찢었냐면 에너지 정책이 안 보였어요. 아, 그게 앞뒤받침. 네. AI를 얘기하는데 에너지를 계속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찢었는데 저를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AI 3대 강국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지금. 갑자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나왔는데 저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안 거죠. 1983년 12월 이병철 회장님 만났을 때 그 6시간 동안 설명 들은 것 중에서 저 머리에 남는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왜 반도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도체 뭐 무게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몇 킬로그램은 유조선 만들어서 20만 톤 탱크 만드는 것보다 뭐 많다고 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비교를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87년이거든요. 네, 11월. 그런데 87년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때 삼성전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 잘못하면 반도체 투자로 삼성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룹이 다 그런 죽는다. 위기감이 막 팽배할 때입니다. 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음 편치 않고 돌아가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70대 노인이 어마어마한 도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네. 이거는 정말 위대한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결단인데 바로 그 현장에 계셨는데 네, 네. 그때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애가 없다. 애가 다 녹았다. 아, 애간장할 때 애. 애간장할 때 애가 녹아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렇게 실감. 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85년 11월 25일에 제가 입사해서 딱 1년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86년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흥에, 용인 기흥에, 제가 18살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용인 기흥, 거기에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M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생산하는 라인인데, 거기가 층고는 3층인데, 아파트로 치면 한 15층쯤 돼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라인이니까 15층까지 한 10층. 근데 거기 맨 위층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마 토요일 날 오후 3시, 4시쯤 됐는데 누가 이렇게 두 사람이 제 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 차가 6시인데 할 일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사무실에서 저 혼자만 거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와서 물끄러미 보시는 걸 알지만 저는 이제 바쁘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옆에 이렇게 손이 하얀, 손이 하얗고 이게 가느다란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했어요. 근데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부르시네요. 그래서 지금 바쁜데요. 제가 보지도 않고 그냥 바쁜데요. 양양자입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옆에 김광호 회장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셨거든요. 키도 크시고 이렇게 등치도 좋으신 분인데
김광호 회장님 목소리가 들린 거여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은 제가 잘 알고 이제 잘 모르니까 바짝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회장님이시라고. 근데 이제 다시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숨을 되게 헐떡거리셨어요. 한동안. 그래서 걸어 올라오셨던 거죠. 이병철 회장님 숨이. 네, 숨이 헐떡헐떡 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 네, 근데 이 아파트로 치면 10층의 그 높이가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올라가죠. 장비가 들어오는 예. 근데 저한테 그렇게 물으셔요. 여기 올라다니기 힘들지 않냐? 이거 올라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돌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놔주시던가요. 이제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놔주시던가요. 그랬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다음날부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이 됐어. 놔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마지막 뵌 모습인데 이제 86년 12월이었으니까 1년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죠. 87년도에 돌아가셨죠. 이제 그랬는데 당시에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조롱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28 동경 선언을 하고 나서 반도체 투자를 하는데 83년도에 시작한 기흥 공장이 84년도에 6개월 만에 완공이 돼요. 예. 네, 당시에는 뭐 인프라가 다 있었으니까 그때는 전력 개통도 다 있고 용수도 다 들어오는 쪽으로 돼 있고 6개월 만에 되고 제가 입사를 하니까 딱 일개동 팹 하나가 이제 지금의 팹하고는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 작은 팹인데 돌아가고 있고 이 라인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엄청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64K를 개발한다고 64K D램을 개발하려고 저는 이제 테스트 모듈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은 했는데 이 개발을 성공시키려고 64K 행군을 시킵니다. 얘기 들으셨죠? 64km를 행군한다고요? 네. 이게 연구원들, 이게 우리 임직원들을 64K 행군을 시켜요. 밤에. 네. 저녁 먹고 6시에 저녁 먹고 6시 반쯤 출발을 시켜가지고 64K 행군이면 보통 한 4km 정도가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몇 시간인가요? 14시간. 그렇죠. 네, 14시간을 안 쉬고. 근데 보통 하루 반이 걸리죠. 그러니까 완전 공수부대 훈련 받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악을 키운다는 거고 악착같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착같이. 네, 그런데 이제 그 64K 행군을 시키는데 밤 12시쯤 이제 6시 정도에 출발해서 12시쯤에 이제 모든 사람 다 지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땅에 이렇게 널브러지고 그때 이제 거의 겨울에 초입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게 김밥 한 줄이 다 나눠줘요. 예. 김밥, 호일에 말린 김밥. 예. 그걸 이렇게 뜯으라고 돼 있으니 딱 뜯으면 이렇게 한 줄이 딱 글이 들어있어요. 그대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네, 김밥에. 그대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어. 야. 그러면 그거 보고 엄청 울어요, 그 연구원들이. 그 사명감을 심어주는. 야, 이건 꼭 소개해야 될 에피소드네. 네. 지금도 저는 이제 연구원들만 상대로 이렇게 행군을 했어요? 그때 아니요, 연구원들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연구원들 뿐이었으니까 우리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이제 그 기억에 있었던 그 조직 이름이 정식은 뭐죠? 저는 메모리 개발팀. 저희는 메모리 개발팀. 아니 행군을 했던 그 조직은 무슨 연구원 소속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원 전체 팀 전체 메모리 개발실이 다 간 겁니다. 연구원들이. 아까 정리를 하시기를 실수는 용납하지만은 거짓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양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 직종을 있다가 보면 자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까? 그 말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트랜지스터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오류가 인류의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연구원들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하려면 결국은 검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리더와 이 그 실무자의 구분은 그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 그렇죠. 리더고 그 만들어진 검증 시스템을
빈틈없이 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실무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오류는 제로로 수렴을 하게 만들고, 시나리오의 커버리지는 100으로 수렴을 시킨다 이거거든요. 그런 시스템 만드는 데가 이제 미국에 있는 케이던스나 시납시스라는 가장 유명한 반도체 설계 툴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을 못하죠. 설계 툴. EDA라고 그러는데, EDA 툴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특허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아귀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제조 능력, 설계 능력이 크다 보니까 이 체인이 됐어요. 체인이. 얘기도 필요하지만 이들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밸류 체인 아닙니까? 공급망. 그래서 그 공급망에서 가장 센 체인의 그 주인이 사실 우리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기반 기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쪽에서는 대만이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사실은 네덜란드예요. ASML. 네, EUV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는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중국을 제재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시안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SK 반도체도 있어요. 다리안인가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EUV 장비를 제재를 해버리면 이쪽에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중국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중국과 뭘 하겠다고 하는 순간 미국은 우리와 동맹을 완전히 느슨하게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압력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 동맹은 미국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미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스페이스X로 모든 기업을 이제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나라에 있는 헬륨을 완전히 패권을 쥐어버리면 결국은 국가가 주는 패권을 개인이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꼼짝을 못해요. 모든 그 첨단 산업에는 헬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구에는 헬륨은 한정적이고 달에는 무한하기 때문에 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7년도, 그러니까 83년에 시작을 하고 저는 85년도에 들어갔는데 93년도 1등을 해요. 전 세계 10년 만에. 83년에, 네, 83년에 28 동경선언한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1등을 93년에 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92년도에 DRAM은 1등을 올라가고 93년도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1등을 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34년인가요? 36년인가요? 지금 93년도니까 34년째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놓치고. 거기에는 반도체는 첨단 산업, 미래 산업, 뭐 장치 산업, 뭐 다 얘기를 해도 양심 산업이라는 그 업의, 이 업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역시 그거는 이병철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철 선생이 그때 만든 뭐였죠? 50년대부터 만든 게 사업 보고 인재제일 합리초구. 그게 보수의 가치하고 합리초구 맞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년 동안 삼성에서 일하고 온 저는 그냥 찐 보수입니다, 사실은. 사업 보고 인재제일 합리초구. 이거는 뭐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시대를 초월했죠. 거기에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인의 신조. 양심. 반도체인의 신조. 신조는 뭐죠? 신조는 반도체인만이, 제가 들어갔을 때 85년 11월 25일에 들어갔는데 이제 OJT를 마치고 부서 배치를 딱 했는데 첫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8시가 딱 되니까 모두 일어서 해서 따라서 하게 해요. 방송에 남자 목소리가 딱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럼 다 일어서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두 번째, 큰 목표를 가져라. 큰 목표를 가져라. 목표. 그다음에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그게 이 반도체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예. 대단한. 근데 그 반도체의 신조로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무장이 됐으니 이 정치권의 이 허술함을 견딜 수가 없죠, 저는. 좋은 말씀. 안 된다는 생각을 걸어. 큰 목표를 가져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들어가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이 3대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평을 한번 해보시죠.
늦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역시 반도체가 여는 세상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뭐 호남이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체부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저는 주도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부민강국 과학기술 패권국가.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돼야 된다. 그걸 책으로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큰 그림에 큰 디자인에서 있는 것이지 이게 모남이어서 뭐 영남에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산업의 패러다임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서야 대통령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진보의 가치만으로는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구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진보 정당이 잡는 경우가 없어요. 보수 정당이 잡을 수밖에 없는 국가 간의 전쟁, 경제. 이 과학 기술을 주도하면은 네, 산업이 주도하거든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율 배반적 어떤 그 아젠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의 가치대로 가야 되고 보수 정당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 정당이 이 상황에 와 있는 건데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세력화를 하려고 하죠. 그게 중원과 보수 영역을 다 아우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저는 이 상황을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일원으로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프로젝트 발표로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까지 그분의 국정의 중심에 이게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놓입니다. 반도체가 놓이고 그래 되면은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탈원전은 안 된다. 그렇죠. 뭐 4대강 보호 해체 그거는 말도 아니다. 네. 이제 어쨌든 원전 많이 짓고 그다음에 그 재처리 문제 재처리가 아니라 그 뭔가 폐기물 그것도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남일 경우에 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거고 하는 이런 게 또 인력이 과연 호남까지 내려가서 근무하겠느냐 하는 인력 문제 이런 걸 다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지적받아야 하는 게 전력 문제던데. 전력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전력 문제는 지금 당장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얻어지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어렵죠. 그리고 그렇죠. 반도체는 뭐 많이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저는 30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24시간 정말 안정적인 전력이 그렇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의 낙뢰만으로도 수조 단위, 수십조, 수백조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의 상태로는 가동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로 전력망을 깔아줄지. 그래서 저는 지금 호남의 전력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송전 선로라든지 개통 문제에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재설계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일을 제대로 한다면 뭐 기업이야 투자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럼 원전 수명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은 지금 4기 정도에 더 원전을 지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메가 프로젝트를 다. 중국도 더 짓지만 지금 가동 중인 가동 중인 것도 수명을 늘려야죠.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뭐 60년, 80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원전에 지금 한빛 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좀 분노를 했던 게 제 11차 이 전력 수급 계획에 이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새로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사인을 안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시장에 HBM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인이 적어도 29년도에는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원삼 가동은 아마 올해 말부터 시운전해서 내년에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 29년도 한 10월쯤에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용인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어제 그제 뉴스 보면 용인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걸 과연 우리가 이제 수도권, 호남, 그다음에 영남에서도 난리가 났고, 뭐 강원도에서도 난리가 지금 났는데, 과연 이제 이 호남 쪽만 이렇게까지 그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서 이 정권 그 임기 안에 이걸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저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기업이 내다보고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 10년 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줄 것인가, 그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얘기였죠.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2022년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두 패키지법을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서 저희 특유에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그거 통과 안 됐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기업들이 많이 해줍니다. 아, 통과됐네요. 그때 22년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통과가 됐고, 거기서 이 국가산단이라든지 용적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부 장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용적률을 350에서 450으로 늘려줬던 게 그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은 당시에 8%로 정부가 하겠다라고 법안을 정부 법안으로 낸 걸 저는 반대를 했죠. 이거는 글로벌 기업과 맞춰줘야 된다. 25%로 중견 기업 중심으로 해서 25%, 중소기업은 35%, 대기업은 15%, 한시 동안 10%를 더 하니까 대기업 기준으로 25%를 투자 시에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그때 통과됐기 때문에 25% 공제입니까? 네. 그래서 투자를 정말 무리 없이 할 수도 있었던 그게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은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 시즌2, 시즌3의 반도체 특별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뭐 52시간,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더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뭐 이런 것들이. 이때는 감사로 무소속 국회의원이었어요. 무소속이었으면서 반도체 특위위원장이었죠. 제가 국민의힘. 저는 그때 이제. 무소속인데 국민의힘. 네, 요청이 왔죠. 근데 그때 반도체 위원장을 맡고 제가 광주 서구울에 갔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를 뽑았는데 네가 윤석열을 도와야 너는 이제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 갔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가 무슨 정파의 일입니까? 정당의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이념의 일입니까? 저는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도 좋습니다. 저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반도체를 경험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그게 민주당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